네, 7월 FOMC가 끝났는데 미국장에 비해서 글쎄요, 국내 증시의 온도차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FOMC에 대한 해석을 차근차근 풀어봐야겠죠. 국내 최고의 패드 워처입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채권파트장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일단 간밤에 FOMC를 좀 복귀해 보면 네. 미국장이 워낙 크게 올라서 뭐 그렇습니다. 결론은 좀 빨리 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글쎄요, 연준의 피벗팅과 예. 연준의 풋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 먼저 예.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이제 오늘 분명히 메시지는 이제 확실했고요. 그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연준이 인정을 했고, 이제 약간 먼저 이제 프론트 로디드라고 하는 그동안 75bp씩의 금리 인상을 했던 것들이 향후에 이제 시차를 두고 영향을 이제 미칠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필요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 이제 그런 진행 방향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향후에는 인상의 속도가 그동안의 속도보다는 좀 완화돼야 될 어떤 향후 어떤 시점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양방향을 다 열어둔 발언들도 일부 있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거는 그동안의 75bp씩의 인상 속도에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 대비해서 일부 속도 조절을 이제 하겠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제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흥분하는 뉴스가 됐던 게 맞는 것 같고, 채권 시장에서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간밤에서의 뉴스는 명백하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다라고 채권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시황을 잠깐 보다 보니까 주식 쪽에서는 뭐 연준의 인플레 억제 의지가 뭐 보여져서 시장이 환호했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니고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졌고요. 특히 이제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간밤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최근에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추세였는데 그 하단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반등을 최근에 이제 했고요. 어제 오늘 이제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반대로 저희들이 본다면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또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아주 이제 약간이나마 시장에서 이제 보여줬던 거고요. 이제 하루만 본다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게 반응했고, 이제 사실 작년부터 보면은 FOMC 당일날은 늘 위험자산 시장이 굉장히 올랐고요. 그 다음 날 이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면서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내일 한번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과연 완화적인 건 맞냐? 완화적인 건 맞는데 이게 과연 현재 상황에서 9%가 넘는 물가에서 나올 만한 코멘트가 맞냐에 대해서는 모든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상황이어서 이제 주식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 간밤에 이벤트를 바라봤습니다. 예. 그동안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그 당일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예. 그러니까 어제도 좋았죠. 예. 내일은 과연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예. 궁금해지는 대목이었고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더 세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구체적인 배경과 언제쯤 줄이겠다 이런 발언은 있었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이제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지를 주지는 않으셨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선제 안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선제 안내라는 게 보면은 뭐 점도표를 통해서 주기도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 다음 회의 혹은 다다음 회의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속도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얼만큼 올렸는지 보면은 그 다음에 더 빨리 올릴지 천천히 올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줬어요. 근데 오늘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게 일종의 선제 안내에 대한 변화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시장은 당연히 발언으로 유추해 볼 때 향후에는 인상 속도가 좀 늦춰지겠거니라고 생각을 당연히 이번에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어떤 배경이라고 한다면 일단 물가는 되게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이번 7월에 발표됐던 6월 미국의 물가 지표를 잘 보면 당일날은 굉장히 높은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막상 금융시장은 굉장히 큰 맷집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장기 금리는 떨어졌고 뭐 주가가 아주 소폭만 이제 조정을 받았던 게 이제 9% 이상의 물가가 나왔는데도 놀라웠지 않습니까? 그러고 9% 이상의 물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FOMC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표랑 뭔가 이제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지표라는 게 굉장히 이제 후행적인 거고 최근에 결국은 물가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 원자재 시장을 보신다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받았다는 거 이제 다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특히 요즘 이제 임대료가 좀 이슈가 되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되게 집값에 후행해서 움직이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그 물가 지표를 산출할 때에 그 임대료에 대한 산출 방식의 특징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집값이 이제 6월 중순부터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임대료는 그에 대해서 이제 또 후행적으로 조정이 될 거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다 지나간 재료고 결국 앞으로의 미래 지향적으로 본다면 결국 인플레이션 안정될 거고 이렇게 시장이 이미 생각했고 연준도 아마 이번에 전반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원자재 가격 및 향후의 집값의 조정 가능성을 보고 사전에 미리 판단을 했고요. 특히 침체 우려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고 연준이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 3개월 대비해서의 10년물 금리 차거든요. 얘가 최근 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나게 축소가 됐습니다. 거의 비교 어떻게 뭐 그림으로 나타내기 힘들 정도로 원래 벌어져 있다가 이게 갑자기 거의 0에 가깝게 축소가 됐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이건 연준이 중요시하는 장단기 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배경 하에서 좀 더 완화적인 시그널을 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기자회견을 저도 좀 봤는데 글쎄요,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능숙했어요. 예. 네, 기자들이 꽤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예.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서 다소 뭐 짜고 치는 뭐 고스톱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 두 가지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어 PC를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도 PC, 그러니까 소비자 관련 지출 물가지수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과거 통계를 보면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는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최근 헤드라인 CPI는 올라가고 있고 PC는 약간 둔화되고 있는데 아래쪽을 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모른다는 겁니까?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있습니까? 연준은 명백하게 PC를 타겟으로 정책을 펼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코어 PC를 타겟으로 펼치는데 그 이제 시청자분들이 CPI와 PC의 차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CPI는 뭐 쌀 몇 프로, 휘발유 몇 프로 이렇게 가중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중치가 큰 애들이 가격이 오르면 그게 바로바로 이제 CPI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PC의 특징은 뭐냐면 가령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휘발유에 대한 소비를 이제 줄이겠죠. 이 줄이는 것까지 같이 판단을 해서 그 휘발유에 대한 비중을 줄이거든요. 혹은 뭐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올랐다. 그럼 우리가 다른 고기에 대한 소비를 늘리고 돼지고기 가격을 그 소비를 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 PC에는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CPI보다 늘 PC가 조금 낮게 나오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나빠지고 있을 때는 PC가 CPI 대비해서 되게 더 낮게 나오는 특성들이 당연히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은 CPI와 PC를 보면은 CPI는 계속 이제 올라가서 지금 9%를 넘었는데 PC는 오히려 고점을 친 지가 지금 한참 됐습니다.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소비가 안 좋다는 얘기를 반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PC라는 게 그 물가 지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총 소비의 양을 보여주는 이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연준은 결국은 PC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래서 이 PC가 원래 타겟이고 그동안에 이제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CPI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고 연준도 CPI 중심으로 정책을 폈는데 이제 PC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연준의 정책 함수가 그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뭐 7이고 경기가 3이었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쪽이 조금 줄어서 뭐 한 5 그리고 경기도 한 5 정도로 같이 비중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어떤 시그널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경기 침체 맞느냐. 근데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간밤에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구나에 대해서 환호를 했고 몸 닫고 계신 채권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데 이거 경기 침체인데 파월이 뭔가 조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여전히 두고 계세요? 후자입니다. 후자.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이해와 상충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당국자들한테 어떤 정책을 펼쳤는데 뭐 부동산 정책을 냈어요. 그럼 이 부동산 정책이 앞으로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없다고 얘기하고 안정이 되겠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겪어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파월 의장에게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냐고 그러면은 그 원인은 당연히 금리 인상일 텐데 금리 인상하는 사람은 파월인데 파월 보고 금리 인상하니까 경기 침체 온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파월 입장에선 안 온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요. 그렇죠. 특히 파월의 보스는 의회와 바이든이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침체 올 것 같은데요? 혹은 그런 뉘앙스를 펼치면 당연히 나중에 불려가가지고 이제 바이든한테 혼나고 의회에서도 이제 혼나겠죠. 따라서 이제 보스가 있는 이 직장인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보스의 의중을 잘 파악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당연히 아무리 기자들이 집요하게 얘기를 해도 당연히 파월 입장에서는 침체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 지금 같은 뭐 화면을 봐도 사실 바이든이라든지 제니 옐런 그리고 예. 파월 연준 의장까지 다 정부 쪽이기 때문에 예. 입장이 어떻게 보면 좀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침체가 올 거예요라고 하는 거랑 파월 의장의 입에서 침체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는 무게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입장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실 때도 이 얘기를 하는 놈이 사기꾼인지 아닌 줄 알아보는 중요한 방법은 예. 과연 자신의 이해과 상충돼서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인 IMF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IMF 입장을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금리를 계속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의 정책 타겟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는 고민의 거의 대부분은 그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을 빼고 싶다. 그런데 먹을 거를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근데 먹을 걸 또 먹으면서 살을 빼고 싶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난 진짜 살을 빼겠다 하면은 아무런 번뇌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연준의 생각도 혹은 IMF의 생각도 이제 그런 건데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목적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고 인플레를 잡는다는 건 살을 빼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경기가 좋기를 바란다? 이것은 이제 상호 배타적인 목표라서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경기를 일부 둔화시키거나 혹은 그게 침체냐 둔화의 이슈는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경기는 좀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야 인플레를 이제 잡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경기는 되게 나빠지는 것 같고 인플레는 뭔가 피크아웃 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에 대한 가중치를 좀 전환을 준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 연준 얘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좀 가름하고 다른 걸 좀 보겠습니다. 일단 연준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서번스. 예. 네. 과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월 의장의 하는 멘트와 비슷하게 예. 결국 더 큰 후폭풍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의 파월 의장도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그런 스탠스를 보인다면 예. 어제만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의 이 급반등은 예. 이거는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걸까요?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70년대 연준 의장이셨던 이 아서번스가 과연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잘못해서 인플레를 가져왔다라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중앙은행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저는 이제 중앙은행도 결국은 그 의회와 대통령의 임명권, 즉 인사권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독립적일 수 없다. 그들의 의중과 반대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정치인들은 표에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표라는 건 이제 국민인데, 그럼 국민들이 과연 인플레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성장의 둔화와 고용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와 연준의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70년대는 베이비 부모들이 일자리에 들어오고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이 시기에 긴축을 한다는 건 정치적인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장을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이제 앉힐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바이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바이든이 지금 인플레이션이냐 성장이냐 둘 중에 물론 둘은 상호 배타적이에요. 하지만 51%라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현재는 아직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금리 인상은 계속 해나가는 게 현재 연준의 정책이고 오늘 그 정도의 가중치가 변했다 뿐이지
전체적으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는 민주당의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는 이제 확고하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것이 뭐 연준 의장이 굉장히 도덕적이거나 독립적이어서 혹은 아서번스가 무능해서 혹은 뭐 볼커 의장이 유능해서 혹은 파월이 뭐 어때서라기보다는 그게 네. 아니라 이제 현재의 상황을 볼 때 미국의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통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금리 인상은 아주 꾸준히 해나갈 거고요. 다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가중치만 변했다. 그렇게 해석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상황들이 국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2년 반 만에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목소리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제 IMF의 굉장히 큰 충격 때문에 네. 역전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외국인들은 역전에 대해서 단일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외국인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네. 그분들은 미국 금리가 중요하지 한국 금리가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들을 얘기하시거나 자본 이탈을 얘기하실 때 많이들 역전 얘기하시는데 뭐 역전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미국 금리만 보시면 되고요. 뭐 굳이 한국 금리가 뭐 몇 프로고 이런 거는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한국이 수출을 잘 하는지 한국의 기업들이 견실한지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한국의 금리가 몇 프로니까 투자한다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대외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금리 차가 이제 환율이나 자본 이탈에 미치는 영향이 그게 크지 않고요. 이게 교과서와 굉장히 다른 어떤 한국 경제의 좀 독특한 특징이라고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예. 네, 사실 문홍철 팀장님이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불안해하지 말자 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IMF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도 네. 그렇고 네. 어쨌든 가계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금리가 한미 간에 역전됐다는 것은 뭐 역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가계부채 쪽에서의 예. 문제, 예. 더 나아가서 금통위는 어떤 방향을 정할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죠.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 거의 뭐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그 중에 또 대부분이 변동금리 3개월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하느니 기준금리를 올릴 때의 충격이 굉장히 크게 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도 한국이 따라는 가는데 연준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은 금리가 10년짜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조달을 하거나 모기지를 할 때 보통 10년 이상 금리로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변화에 충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게 단기 금리에 연동이 돼 있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고요. 이제 가계부채는 분명히 굉장히 큰 한국 경제의 이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고, 다만 이것이 이제 급성으로 뭐 IMF나 금융위기처럼 이제 망할 거냐, 혹은 그렇지 않고 좀 만성적인 위기로 갈 거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뭐 자신의 경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그냥 난 못 갚겠다 하고 배째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대신 꾸역꾸역 계속 빚을 갚아나가는 쪽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큰 어떤 위기가 온다기보다는 그게 굉장히 길게 지속되는, 그러니까 병으로 친다면은 이제 급선 신부전이냐 아니면 당뇨병이냐 이제 2차인데 신부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당뇨병처럼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요성이 이제 한국 경제에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은 어떻게 네. 보시는지 8월 예상도 함께 전해주시죠. 예, 지난번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얘기를 하실 때 50bp 인상은 약간 예외적인 거고 그 향후에는 이제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개인적으로 불안했던 게 혹시라도 인플레이션도 높으면은 이게 말을 바꿔야 될 텐데 그게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오늘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완화적인 시그널을 이제 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한국은 여러 가지 그 물가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고점이 미국보다는 좀 느리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좀 더 진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다행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완화가 된다면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한국은행이 이 다음 금통위에서 25bp를 인상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적당한 속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심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계부채를 지신 분들이 많은 부담을 이제 가지고 계실 거고 뭐 그거를 좀
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기준금리 인상을 대폭적으로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25bp 정도의 인상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와 향후 영향들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채권 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